내 이름은 나소연, 31세,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다. 뜨거운 갈비찜 국물이 마치 따귀처럼 얼굴에 날아와 터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은 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어머니의 53번째 생신상에 깔린 하얀 테이블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남동생 진우는 텅 빈 뚝배기를 식탁에 내려치며 으르렁거렸다. 누나, 15분 줄게. 이 집에서 우리 가족에게서 당장 꺼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접시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막내 동생 슬기는 마치 오래 본 최고의 공연이라도 되는 듯 손뼉을 쳤다. 나는 눈가를 닫고 가방에 손을 뻗어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좋아.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15분 뒤에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게 사라질 거야.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가족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부산의 습한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낙동강 바로 옆에 자리한 낡은 목조주택에서 우리 가족은 살았다. 80년대부터 삐걱거리던 그 집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수많은 여름 태풍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은 베란다가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아버지 나인철 부장님은 건설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하셨고 대부분의 밥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말없이 귀가하셨다. 어머니 박미숙 여사님은 동네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으로 늘 분필과 급식 냄새를 풍겼다. 내가 4살 때 남동생 나진우가 태어났고 그 중간 아이는 금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처음부터 진우는 우리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들 중 가장 좋은 것을 차지했다. 아빠의 야근 수당을 긁어모아 마련한 사립학교 등록금, 매 시즌 새로 사주는 운동화, 그리고 10살 생일 선물로 받은 중고 오토바이까지. 엄마는 진우가 미가 찍힌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우리 아들 이제야 자기 길을 찾아가나 보내라며 환하게 웃으셨다. 아빠는 진우가 동네 야구에서 파울볼을 쳐도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다. 진우가 태어난 지 6년 뒤에 막내 슬기가 태어나면서 편애의 활용점정을 찍었다. 슬기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에는 집안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 슬기는 교복을 입고 라틴어 수업까지 있는 시내의 명문사립 초등학교에 다녔다. 엄마는 매일 아침 유기농 도시락을 싸서 슬기를 차로 데려다 주셨고 나는 땅콩버터 샌드위치 하나를 들고 시내버스를 탔다. 슬기의 발레 발표회에는 온 가족이 앞줄에 앉았다. 내가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타온 것은 아빠가 TV로 채널을 돌리기 전 잠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했다. 진우의 취미 활동에는 돈이 우리 집 앞 강물처럼 흘러넘쳤다. 기타 레슨, 여름 캠프, 심지어 아빠 회사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일이라기보다 용돈벌이에 가까웠다. 진우가 16이 되자 아빠의 프로젝트 보너스로 뽑은 번쩍이는 빨간색 스포츠카가 버디에스에 나타났다. 슬기가 18이 되자 졸업 파티에서 대학 합격증 모양의 케이크와 풍선과 함께 날렵한 흰색 세단의 키를 건네받았다. 나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병원 인턴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내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나병철 회장님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소박한 붉은 벽돌집에 사셨다. 그 집은 오래된 의학저널과 제약회사 시절의 약병들로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70년대에 작은 회사를 세워 지역 병원에 심장약을 공급하다가 꽤 괜찮은 값에 회사를 매각하셨다. 말년에는 활동이 줄었지만 정신만은 늘 또렷하셨다. 아빠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늘 업무 마감을 핑계로 서둘러 할아버지를 뵙고 갔다. 엄마는 생신카드는 보냈지만 채점할 시험지가 쌓였다거나 학교 행사가 있다는 핑계로 정작 찾아뵙는 일은 없었다. 진우는 할아버지의 초대를 아예 무시했다. 할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도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바쁘다는 문자를 보내고 일요일 저녁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다. 슬기는 더 심했다. 치어리딩 연습 후에 들르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스터디 그룹이나 쇼핑몰에 갔다는 핑계를 대며 나타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겉으로 불평하지 않으셨지만
또다시 받지 않는 전화를 내려놓는 그의 눈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노력했다. 레지던트 스케줄이 어떻든 매달 서울에서 KTX를 타거나 5시간을 내리 운전해 내려갔다. 우리는 할아버지 댁 뒤뜰에 앉아 식혜를 마시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초기 임상시험 이야기나 간접적으로 도왔던 환자들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는 내게 해부학 지식을 물어보시고는 내 대답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소연이, 너한테는 그 불꽃이 있어.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다른 놈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야. 나는 그저 노인의 말씀이려니 하고 넘겼지만 그 말은 마음에 남았다. 내가 25이던 어느 주말, 점심 식사 후에 할아버지가 나를 따로 부르셨다. 할아버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의 첫 연구팀의 빛바랜 사진을 건네주셨다. 계속 밀고 나가거라. 할아버지는 속삭였다. 의술이란 건 화려한 삶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단다. 그날 진우는 해수욕장에 간다며 오지 않았고 슬기는 두통이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할아버지는 그날 그들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다. 명절은 그 간극을 더욱 명확히 보여줬다. 추석이 되면 진우는 마치 왕처럼 갈비찜을 잘랐고 슬기는 송편 옆에서 셀카를 찍기 바빴다. 할아버지는 상끝에 앉아 접시만 깨작거리셨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이야기로 대화를 독점했다. 엄마는 두 동생의 잔부터 채워주느라 분주했다. 내가 설거지를 도우며 부엌 건너편에 있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할아버지는 입모양으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여름도 마찬가지였다. 진우와 슬기는 아빠가 대출받아 사준 새 보트 위에서 강변의 여유를 즐겼다. 그들이 틀어놓은 음악은 강물 위로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낚시하러 오라는 할아버지의 문자는 읽히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할아버지와 함께했다. 우리는 말없이 낚싯줄을 던졌고 할아버지는 인내와 정확성에 대한 조언을 나눠주셨다. 그 가르침은 낚싯바늘만큼이나 수술에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디테일이 중요해. 할아버지는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걸 놓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야. 20대 후반이 되자 그 패턴은 굳어졌다. 진우는 사업 아이템에 돈이 필요하다는 힌트를 흘렸고 아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표를 써주셨다. 슬기의 대학 등록금 통장은 두둑해졌지만 내 학비는 내가 혼자 찾아다닌 장학금으로 충당되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치료제를 팔아 돈을 번 사람에게 심장병이 찾아온 것이다. 할아버지 댁 방문은 편애로 가득한 집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나의 도피처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약한 포옹으로 나를 맞으셨고 눈빛이 환해졌다. 네가 맡은 케이스들 얘기 좀 해보렴. 할아버지는 안락 의자에 앉으며 재촉하셨다. 나는 복잡한 판막 수술과 긴박한 상황에서의 관상동맥 우회술에 대해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 분야에 정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리한 질문들을 던지며 경청하셨다. 자랑스럽구나. 매번 할아버지는 중얼거리셨다. 다른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내가 떠나려고 짐을 쌀 때 할아버지가 내 팔을 붙잡으셨다. 가족이란 게 꼭 피를 나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몇 년간 할아버지의 식탁에 놓여있던 빈 의자들을 떠올렸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지 그때는 미처 몰랐다. 서울에서의 혹독한 레지던트 생활 8년 차. 수술실은 나의 전쟁터가 되었다. 선천성 심장기형, 대동맥 파열, 수년간의 방치로 망가진 심장들. 케이스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나는 그 압박감 속에서 성장했다. 모니터가 광란의 리듬으로 울리는 동안 동맥을 꿰맸다. 동료들은 나를 지독하다고 불렀고 환자들은 기적이라고 불렀다. 돌파구는 한밤중 당직 근무 때 찾아왔다. 68세의 대기업 회장이 한 행사장에서 대규모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우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때 그의 생체 신호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담당 교수가 내게 메스를 건넸다.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나는 제1보조에서 수술집 도의가 되었다. 나는 흉고를 열고 막힌 혈관 3개를 우회시켰으며 상태 안정을 위해 임시 펌프를 이식했다. 12시간 후 그는 자가 호흡을 시작했다. 지역 뉴스가 터져나왔다. 젊은 외과의 IT 거물을 살리다. 내 사진이 중앙일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남쪽에서 온 심장의 마술사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기자들이 병원 밖에 진을 쳤다. YTN 계열사, 의학 팟캐스트 등 인터뷰가 이어졌다. 회장은 직접 쓴 편지를 보내왔다. 당신이 내게 2번째 기회를 주었소. 그의 회사는 우리 병원 심장센터에 최신 장비를 기증했다. 내 이름은 기업이사회에서 회자되었고 펠로우십 제안이 이메일함에 쇄도했다. 나는 다음 환자의 차트에 집중하며 평정심을 유지했다. 고향에서는 진우가 다른 종류의 헤드라인을 쫓고 있었다. 23살의 그는 전문대를 한 학기 만에 그만두고는 전통적인 교육은 사기라고 선언했다. 그는 헬스트랙이라는 앱을 기획했다. 실시간 생체 신호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 통합으로 예방 의료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 투자자들이 그리고 더 큰 은행들이 그의 미끼를 물었다. 아버지가 초기 대출에 공동 서명을 했지만 진우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한 지역 금융사는 시제품과 그의 카리스마를 보고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는 시내의 공유 오피스를 빌렸고 막 부트캠프를 수료한 개발자들을 고용했다. 마케팅은 SNS를 뒤덮었다. 후드티를 입은 진우가 콘퍼런스에서 목업을 시연하는 사진들이 퍼져나갔다. 당시 15살이던 슬기는 사진 촬영을 위해 따라다니며 모의 기기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초기 시연은 인상적이었다. 베타 유저들이 등록했다. 진우는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을 샀고 신용으로 포르쉐를 리스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가 가족 단톡방에 문자를 보냈다. 균열은 금세 나타났다. 코딩은 계속 지연되었고 테스트 중 서버가 다운됐다. 경쟁사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기능을 출시했다. 투자 유치는 지지부진했다. 투자자들은 시제품이 아닌 수익을 원했다. 진우는 앱의 지적 재산권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며 무리수를 뒀다. 공급업체들은 선금을 요구했고 직원들은 밀린 임금 때문에 그만뒀다. 2년 만에 20억 원은 고정비로 허공에 사라졌다. 붕괴는 갑작스러웠다. 핵심 파트너가 발을 뺐고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뒤따랐다. 은행 계좌는 빨간불이 켜졌고 연체료와 빚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 진우는 자산을 청산했다. 오피스텔은 손해보고 팔았고 포르쉐는 압류당했다. 채권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는 월세가 밀리면 친구 집 소파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당시 19살 대학교 1학년이던 슬기도 그 여파를 느꼈다. 등록금 고지서가 반송되었다. 아빠가 한 학기를 해결해 주셨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다. 그녀는 기숙사비를 아끼기 위해 진우의 집에 얹혀 살며 시간제 수업으로 전환했다. 그들은 배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청구서를 두고 다퉜다. 슬기는 밤에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며 번 돈의 일부를 집에 보냈다. 진우는 매주 다음 사업 아이템을 약속했지만 그의 제안은 번번이 거절당했다. 할아버지 나병철 회장님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다. 그의 건강은 꾸준히 악화되었다. 한때 그가 유통했던 우렬성 신부전약이 이제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입원 기간은 길어졌고 산소 탱크는 영구적인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원격으로 그의 치료를 조율하며 수술 중간중간 그의 심장 전문의와 상담했다. 진우는 형식적인 쾌유 기원 문자를 보냈고 슬기는 SNS에 동정하는 이모티콘을 올렸다. 3년 전, 끝은 조용히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새벽녘 모니터는 수평선을 그었다. 나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 장례 절차를 처리했고 다른 가족들은 뒤늦게 도착했다. 장례식에는 옛 동료 몇 분과 이웃 몇몇만이 참석해 썰렁했다. 아버지는 짧게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눈가를 훔쳤다. 진우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슬기는 SNS 피드를 넘기고 있었다.
식이 끝난 후 주차장에서 한 변호사가 내게 다가왔다. 나소연 씨, 나병철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전달하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는 서류로 두툼한 봉인된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상속 관련 기밀 사항, 나소연에게만 지정됨이라고 적힌 공식 레터헤드가 있었다. 세부 사항 없이 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하라는 지시만 있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장례 후 가족들은 집에 모였다. 진우는 할아버지의 시계 컬렉션을 탐냈고 슬기는 골동품 화병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는 집을 팔아서 공평하게 나누자고 제안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타는 듯한 봉투를 의식하며 침묵을 지켰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지정됨이라는 변호사의 말이 뇌리를 맴돌았다. 나는 비행기 연착을 핑계로 일찍 자리를 떴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혼자 편지를 열었다. 자산, 회사 주식, 신탁기금에 대한 개요가 있었지만 봉인된 부분은 직접 확인이 필요했다. 본인 외열람 불가라고 강조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것을 내 금고에 잠갔다. 몇 주 후 진우가 전화해서 할아버지가 언급한 서류가 있는지 떠봤다. 나는 일 핑계로 둘러댔다. 빚독촉은 진우를 매일같이 괴롭혔다. 슬기는 그의 아파트에서 가까운 학교로 편입해 장보는 일을 함께했다. 그들은 공과금을 위해 엄마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위해 아빠에게 기댔다. 나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 나 자신의 대출금도 남아있었고 펠로우십은 무급이었다. 회피하는 대화를 나눌 때마다 비밀의 무게는 더해갔다. 언론의 관심은 잦아들었다. 수술은 다시 이어졌다. 한 상원의원 부인의 생명을 구한 또 다른 유명한 수술 덕에 내 이름은 계속 회자되었다. 개인 병원, 파트너십, 연구기금 등 제안이 쏟아졌다. 나는 해결되지 않은 봉투 속 약속을 마음에 둔 채 선택지를 저울질했다. 진우의 마지막 사업 발표는 화려하게 실패했다. 시연회 당일 라이브 방송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투자자들은 자리를 떴다. 파산 신청이 뒤따랐고 20억 원의 개인 보증 채무가 터졌다. 슬기는 학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리스타로 일했다. 그들은 긴장감이 감도는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나는 은밀하게 변호사와의 만남을 잡았다. 비행기는 학회 참석 명목으로 예약했다. 상속재산은 오직 나 혼자만의 짐으로 남아있었다. 가족들은 곧 닥쳐올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22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당직실 침대에 쓰러지자마자 수술복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다. 진우의 이름이 떴다. 또 돈을 붙여달라는 요청이겠거니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꿀이 발라져 있었다. 어이구, 우리 동생 다음 주말에 엄마 53번째 생신이셔. 집에서 크게 파티할 거야. 다들 올 거고. 우리 모두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잖아. 슬기가 다른 전화기로 끼어들었다. 맞아, 소연 언니. 꼭 와야 해. 우리 스타가 없으면 파티가 아니지. 그들의 열정은 연기처럼 느껴졌지만 피로가 이겼다. 나는 스케줄을 맞춰보겠다고 중얼거리며 승낙했다. 잠은 설치기 일쑤였다. 아침 회지는 퇴원 요약서를 작성하는 일과 뒤섞여 흐릿했다. 환자들 사이 틈을 내 나는 명동으로 나갔다. 스위스 시계 매장이 조명 아래 반짝였다. 나는 엄마를 위해 슬림한 금장 시계를 골랐다. 클래식한 문자판에 가죽 스트랩이 달린 절제된 우아함이 돋보이는 시계였다. 점원은 사랑하는 엄마께라고 새겨주었다. 뒷면에도. 상자에 담겨 리본으로 포장된 그 시계는 내 2달치 월급이었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다. 막판에 비행기 표는 비쌌다. 나는 대신 운전을 택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옥수수밭과 산을 가르며 12시간을 달렸다. 하룻밤 묵을 가방과 에너지 드링크로 채운 아이스박스, 대동맥 수술에 관한 팟캐스트 플레이리스트를 챙겼다. 새벽에 길을 나섰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백미러 속에서 희미해졌다. 거리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평평한 평야가 나타나고 산들이 이어졌다. 라디오 채널은 도시의 비트에서 트로트로 바뀌었다. 나는 대전에서 한번 주유를 위해 멈춰 형광등 불빛 아래서 다리를 폈다.
아빠가 몇 년 전 사준 싸구려 시계 이후로 늘 허전했던 엄마의 손목에 이 시계가 채워졌을 때의 반응을 상상했다. 중간쯤 휴대폰이 울렸다. 인턴 시절부터 가장 친한 응급실 간호사 친구 민지의 문자였다. 부산 지인한테 들었는데 내 동생들이 상속 전문 변호사들 알아보고 다닌대. 가지 마. 걔들 지금 돈 문제로 머리 굴리고 있어. 나는 화면을 노려보며 엄지손가락을 허공에 띄웠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우가 네가 살린 그 대기업 회장 이름 팔면서 대출업자들한테 말하고 다닌다더라. 냄새가 나. 나는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엔진은 공회전했다. 민지와 나는 오리엔테이션 첫날 만났다. 응급 상황에서의 그녀의 침착한 손길과 혼돈 속에서의 나의 정확성. 그녀는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알았고 값싼 와인을 마시며 늘어놓는 내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네 직감을 믿어. 그녀의 마지막 문자가 떴다. 직감은 계속 가라고 말했다. 다만 눈은 똑바로 뜨고 나는 경부고속도로로 다시 합류했다. 부산 표지판이 나를 반겼다. 해질녘 노을이 남쪽 땅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익숙한 나들목이 기억을 스쳤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파티, 선물, 그리고 돌아오는 운전에만 집중하자. 어두워진 후에 도착하니 집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예상보다 많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뒤에 차를 세우고 시계 상자를 챙겨 가방을 어깨에 맸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진우가 활짝 웃으며 나를 너무 오래 껴안았다. 영웅의 귀환이군. 슬기는 복도에서 방방 뛰며 셀카를 찍었다. 가족 상봉. 앞치마에 밀가루를 묻힌 엄마가 나타났다. 아직 수술복 차림인 나를 보고 엄마의 눈이 커졌다. 소연아, 얘, 이 먼 길을 운전해 왔니? 상자를 건넸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고 금빛이 불빛에 반사되자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정말 아름답구나. 엄마는 시계를 손목에 찼고 그 순간 손목이 달라 보였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아빠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들이 서성였다. 이웃들, 옛 동창들, 진우의 실패한 사업체에서 본 얼굴 몇몇도 있었다. 민지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진우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부엌으로 이끌었다. 오늘 엄마 생신을 위해 큰 계획을 세웠어. 축사도 하고 건배도 하고 슬기는 얼음을 채운 식혜를 따랐다. 그들의 에너지는 부자연스럽게 들떠 있었다. 나는 위층 객실에 자리를 잡았다. 어릴 적 쓰던 방 그대로였지만 포스터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필요한 물건만 풀고 파티가 끝나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일찍 알람을 맞췄다.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고 민지의 문자는 다시 읽지 않은 채로 두었다.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커졌다. 바비큐 냄새가 피어올랐다. 나는 천장의 균열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다. 12시간의 운전. 몸은 쑤셨지만 정신은 말똥말똥했다. 시계는 더 이상 선물로 포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른 무언가가 단단히 감싸여 있었다. 기대감과 불길함이 뒤섞인 채로 집 뒤뜰은 마당을 가로지르는 전구줄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체크무늬 식탁보를 씌운 접이식 테이블 위로 불빛이 쏟아졌다. 거의 50명에 가까운 손님들이 잔디밭에서 어울렸다. 사촌들, 고등학교 동창들, 아빠의 직장 동료들이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그릴에서는 삼겹살이 지글거리며 구워졌고 훈연향이 레모네이드의 시트러스 향과 섞였다. 엄마는 디저트 코너 근처에서 좌중을 이끌었고 포옹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시계가 반짝였다. 아빠는 소스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뒤집었다. 진우는 계란말이가 담긴 쟁반을 들고 다니며 모든 농담에 크게 웃었다. 슬기는 단체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휴대폰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접시를 들고 김치와 삼겹살을 담았다. 한 이웃이 먼저 나를 붙잡았다. 서울에서 사람들 목숨 구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어졌고 수술과 도시 생활에 대해 물었다. 나는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진우가 잔디밭 건너편에서 나를 발견하고는 그가 있는 무리로 손짓했다. 여러분, 이쪽이 제가 말했던 제 누나입니다. 심장 전문이시죠? 박수 소리가 작게 일었다. 그가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헬스트랙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투자자들이 다시 몰리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가 다음 분기에 출시됩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폴로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묻자 진우는 AI 통합, 클라우드 동기화, 부채 구조 조정 같은 전문 용어를 늘어놓으며 곧 깨끗한 출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처에 있던 슬기가 목소리를 높여 끼어들었다. 그리고 저는 유럽으로 가요. 파리에서 패션 마케팅 유학 프로그램 한 학기 동안 듣게 됐어요. 그녀에게도 박수가 쏟아졌다. 그녀가 선드레스를 입고 빙글 돌자 치맛자락이 퍼졌다. 장학금으로 절반은 해결했고 나머지는 모으고 있어요. 손님들은 그녀의 야망에 감탄했다. 대화는 나에게로 옮겨갔다. 한 이모가 다가왔다. 소연이는 아직 싱글이야? 그 연봉이면 강남의 아파트도 사겠다. 웃음이 터졌다. 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네, 아직 오피스텔 월세 살아요. 돈 잘 버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먹고 산다니까요. 슬기도 합세했다. 의대생처럼 살아. 피자 박스랑 배달 음식 투성이고. 언제쯤 업그레이드 할 거야? 더 많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음식을 씹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아빠가 건배를 제의했다. 잔이 높이 들렸다. 어떤 잔에는 식혜가, 어떤 잔에는 맥주가 담겨 있었다. 엄마는 무대 중앙에서 환하게 웃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여인을 위하여 건배. 슬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 최고의 엄마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조용히 접시를 비웠다. 진우가 울타리 근처에서 슬기를 옆으로 불렀다. 그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냥 누나가 끼어들지 못하게만 해. 슬기는 내 쪽을 힐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에 맞춰 음악이 시작되었다. 부부들이 테라스 벽돌 위에서 춤을 췄다. 나는 테이블 가장자리로 살짝 빠져나와 식혜를 리필했다. 또 다른 친척이 다가왔다. 네, 동생들 정말 대단하네. 진우의 재기, 슬기의 모험, 너도 정말 기쁘겠다. 나는 막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은행원처럼 보이는 남자와 악수하며 지분 투자에 대해 열정적으로 제스처하는 것을 지켜봤다. 슬기는 휴대폰을 넘기며 여자애들 무리에게 유럽 브로셔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의 흥분은 진심이었지만 나의 흥분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모닥불이 타오르며 마시멜로가 오갔다.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고 대부분 두 동생이 주인공이었다. 나는 변함없는 역학관계를 관찰하며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나중에 엄마가 나를 찾아와 지켜보셨다. 다시 한번 고맙다. 엄마는 나를 꽉 안아주셨다. 근처에 있던 아빠도 만족스럽게 투덜거렸다. 진우가 끼어들어 사진을 찍자며 엄마를 끌어당겼다. 슬기도 팔짱을 끼고 따라 나섰다. 별이 떠오르자 손님들이 뜸해졌다. 정리가 시작되었다. 쓰레기 봉투와 의자가 쌓였다. 나는 운전으로 뻐근한 근육을 움직여 테이블 접는 것을 도왔다. 진우가 내 등을 툭 쳤다. 와줘서 정말 좋았어, 누나. 슬기는 짧게 포옹했다. 다음엔 더 오래 있다가 그들의 온기는 표면적이었고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진우가 일어서서 갈비찜이 담겼던 뚝배기 전체를 들어 올렸다. 슬기는 옆에서 킥킥거렸다. 남은 손님들은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용해졌다. 그가 연극적으로 헛기침을 했다. 디저트 먹기 전에 간단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제약회사 주식과 신탁기금이죠. 나소연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정적이 커튼처럼 내려앉았다. 포크들이 허공에서 멈췄다. 엄마의 미소가 굳었다. 아빠는 맥주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진우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모두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
그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지금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뚝배기가 기울었다. 뜨거운 갈비찜 국물이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국물이 두피를 태우고 고깃 덩어리가 목을 타고 드레스 위로 흘러내렸다. 탄식이 터져 나왔다. 슬기는 입을 가렸고 눈은 거짓 충격으로 커졌다. 진우가 빈 그릇을 내려쳤다. 너 15분 줄게. 이 가족에게서 꺼져. 슬기가 앞으로 나서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받아들여 언니. 언니 몫은 없어. 나는 냅킨으로 속눈썹에 묻은 국물을 닦아내고 가방에 손을 넣어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내리쳤다. 접시들이 덜컹거렸다. 좋아. 지금부터 15분 뒤에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게 사라질 거야. 서류철을 열어 공증된 유언장 사본을 펼쳤다. 나는 큰 소리로 읽었다. 나병철은 본인이 소유한 제약회사 주식평가액 40억 원과 신탁기금 18억 원을 오직 나의 손녀 나소연에게만 유증한다. 그녀만이 자신의 외과 수술 실력을 통해 심장의학에 대한 나의 사명을 이어갈 유일한 인물이다. 내 평생 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이들은 명백히 제외한다. 엄마의 손이 가슴으로 향했다. 아빠는 멍하니 서 있었다. 진우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슬기의 킥킥거림은 부쉈다. 나는 유언장의 한 조항을 가리켰다. 서명 증인 공증인 날인 보세요. 냉혹한 사람들을 위한 조항은 없네요. 바로 당신들 말이에요. 한 사촌이 다가와 페이지를 훑어봤다. 이거 진짜네. 수군거림이 퍼졌다. 휴대폰이 나타났다. 플래시가 문서를 비췄다. 누군가 속삭였다. 완전히 제외했네. 진우가 서류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뒤로 뺐다. 손대면 증거인멸이야. 그는 핏대가 선체로 얼어붙었다. 슬기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뭐라도 해봐. 아빠가 마침내 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병철이 형님이 이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아버지는 5년 동안 2번 찾아뵈셨으니까요. 나는 엄마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엄마, 카드는 선물이 아니에요. 엄마는 손목에 채워진 시계의 무게를 느끼며 시선을 피했다. 손님들은 불편하게 자리를 옮겼다. 한 이모가 중얼거렸다. 편의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군.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이가 항상 할아버지 곁에 있었지. 진우는 주먹을 쥔 채 서성거렸다. 이대로는 안 돼.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거야. 유언 효력 상실 조항을 발동시키려고? 여기 이 문단 좀 봐. 나는 문단을 가볍게 두드렸다. 어떠한 이의 제기도 당신의 권리를 영원히 박탈할 것이며 설령 당신에게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슬기의 눈이 출구를 향했지만 하지만 우린 네가 필요해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서류철을 닫았다. 추측은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식어가는 국물이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뜨거워졌다. 휴대폰들이 조심스럽게 녹화하고 있었다. 한 이웃은 단톡방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다. 대박 사건, 전 재산 다 받았네. 같은 댓글들이 소리내어 읽힐 정도로 스크롤되었다. 엄마가 손을 뻗었다. 소연아, 우리끼리 얘기 좀. 싫어요. 나는 단호하게 섰다. 공개적인 선언에는 공개적인 정정이 필요하죠. 아빠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진우는 의자 다리를 걷어찼다. 슬기는 법적 허점을 찾으려는 듯 미친 듯이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손님들은 무리를 지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토론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서명된 날짜를 가리켰다. 당신들이 할아버지 생신에 또 나타나지 않은 후에 업데이트된 거예요. 진우가 포효했다. 이걸 숨기고 있었어. 개인 지정이었어요. 변호사의 지시였고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먼저 발표한 건 당신이잖아요. 침묵이 짙어졌다.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국물이 식탁보에 떨어져 붉은 얼룩을 남겼다. 아무도 도와주려 움직이지 않았다. 한 손님이 그 정적을 깼다. 축하해 소연아. 받을 자격 있어. 어색하고 드문드문한 박수가 이어졌다.
진우의 시선은 쇠를 녹일 듯 했다. 슬기가 그의 귀에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는 그녀를 뿌리쳤다. 나는 서류철을 가방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시간 다 돼가요. 진우의 주먹이 올라갔다. 나는 안주머니에서 스테이플러로 찍힌 3개의 서류 묶음을 꺼내 트럼프 카드처럼 펼쳤다. 첫 번째 묶음,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 공식 직인이 찍혀 있었고 수신인은 나진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는 8291이었다. 제목은 헬스트랙 유한회사 세무조사 통지. 주요 내용은 마케팅 비용으로 6억 8천만 원을 공제했으나 증빙 서류 전무, 4억 2천만 원 상당의 장비 리스 계약을 했으나 실제 자산 인도된 적 없음. 결론은 민사상 사기 혐의로 75%의 가산세 부과 및 형사 고발 검토 중.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내 파산 변호사가 내 문의에 따라 이걸 전달해줬어. 이제 공공기록이야. 진우가 종이를 찢듯 열었다. 증명 못해. 이미 다 했어. 두 번째 묶음. 신탁 계약서 중 한 페이지. 7비조항에 노란색 형광펜이 칠해져 있었다. 수혜자, 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본 신탁의 유효성이나 분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시작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본 신탁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받을 권리를 모두 상실하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유언장 작성 3개월 후에 공증 날인이 찍혀 있었다. 할아버지가 내가 마지막으로 찾아뵙지 않은 후에 이걸 추가하셨어. 변호사가 유일 수혜자를 위한 표준 절차라며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내줬지. 슬기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우리가 소송하면 한 푼도 못 받고 언니 소송비까지 내야 하는 거야? 세 번째 묶음, 8페이지짜리 채무인수 계약서. 은행 로고가 찍힌 첫 페이지에는 2022년 발행된 원금 20억 원의 차용증이 제1해안은행에서 나소연 의학박사에게로 이전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었다. 은행 부행장 서명 옆에 내 서명도 공증되어 있었다. 5페이지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이, 7페이지에는 경매 일정 통지가 있었다. 월요일 공고, 금요일 경매.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내가 그 채무를 샀어. 나는 말을 이었다. 내 채무 불이행으로 오피스텔, 차, 모든 담보물이 넘어간 거야. 진우의 비명이 유리잔을 깨뜨렸다. 그가 계약서를 집어 던지자 종이들이 색종이처럼 흩날렸다. 슬기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엄마가 흐느꼈다. 너무 잔인하잖니. 이건 결과예요. 한 손님이 속삭였다. 동생 파산 채권을 사들인 거야. 진우가 나를 향해 돌진했다. 나는 그릴 뒤로 피했다. 그때 경찰관들이 대문 앞에 나타났다. 제복을 입은 2명과 경사 1명. 밤 9시 47분, 신변 보호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경사가 말했다. 이웃 주민이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신고자입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고요. 진우가 손가락질했다. 저 여자가 절 공격했어요. 경사는 내 머리카락에 말라붙은 국물 자국과 진우의 깨끗한 셔츠를 훑어봤다. 외상은 없군요. 민사 문제입니다. 슬기가 계약서 사본을 움켜쥐었다. 금요일까지. 우리 집 없어지는 거야? 내가 확인시켜줬다. 응. 아버지가 엄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다. 손님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우가 테이블 다리를 걷어차자 나무가 갈라졌다. 수갑이 번쩍였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는 얼어붙었다. 슬기가 울먹이며 경찰관을 따라갔다. 제발요. 방법이요? 내일 파산법원에 가보세요. 경사가 조언했다. 마당은 비워졌고 불은 꺼졌으며 모닥불의 불씨는 죽었다. 나는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4개월 후 진우의 오피스텔 문에는 압류 통지서가 붙어 있었다. 현관등 아래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경매가 이어졌고 오피스텔은 헐값에 팔렸다. 개인 파산 챕터 7이 신청되었다. 국세청의 세금 압류를 제외한 모든 빚은 탕감되었다. 그는 세탁소 위 옥탑방을 얻었다. 벽은 얇았고 세탁기 진동이 끊이지 않았다.
슬기는 학기 중에 대학을 그만뒀다. 등록금 미납으로 학점은 동결되었다. 그녀는 시내 커피 체인점에서 풀타임으로 일했다. 앞치마는 얼룩졌고 팁은 얼마 되지 않았다. 관광객들에게 더블 에스프레소를 만들어주며 피로 속에서 억지 미소를 지었다. 유럽의 꿈은 재고조사로 희미해졌다. 엄마와 아빠에게서 손으로 쓴 편지가 도착했다. 오래된 향수 냄새가 나는 봉투였다. 몇 페이지에 걸친 사과문. 우리가 눈이 멀었었다. 제발 용서해다오. 나는 벽난로 옆에서 한번 읽고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쟤는 흩어졌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제약회사 주식은 순조롭게 이전되었다. 40억 원 상당의 우량주였고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왔다. 이사직 제안이 들어왔고 나는 원격으로 수락했다. 수익금은 심장 연구 확장에 투자되었다. 신탁기금 18억 원은 깨끗하게 현금화되었다. 나는 나병철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영남 지역 저소득층 의대 지망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첫 수혜자는 부산 공립학교 출신 2명으로 그들의 에세이는 접근 가능한 의료에 대한 할아버지의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나는 진우의 대포폰 시도, 슬기의 애원, 부모님의 집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서울 오피스텔의 잠금 장치를 바꾸고 보안을 강화했다. 연락처, 사진, 단톡방을 모두 삭제했다. 깨끗한 시작이었다. 동료들은 변화를 눈치챘다. 가족 이야기는 줄고 수술실에서의 집중력은 더 날카로워졌다. 민지는 재단 출범을 축하하며 와인으로 건배했다. 유산을 지켰네. 한 번은 주유소에서 진우를 본 적이 있다. 낡은 차에 싼 기름을 넣고 있는 그의 모습은 남루했다. 눈이 마주쳤다. 그가 먼저 시선을 돌렸다. 슬기는 공항 키오스크에서 나도 모르게 내 주문을 받았다. 그녀의 이름표는 반짝였고 주문은 기계적으로 받았다. 나는 현금으로 계산하고 팁은 남기지 않은 채 한마디 말도 없이 비행기에 올랐다. 부모님은 연화장을 한번 보내왔지만 개봉되지 않은 채 반송되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보여준 존중으로 얻어지고 그 존중을 돌려주는 것이다.